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삼성, TSMC 핵심 물량 뺏었다. 2. 서울 탑골공원 옆 공터에서 발견된 의문의 금속. 3. 분노한 한국 국산화하자 5만 달러로 폭락.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글로벌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파운드리 업계의 두 거물, 삼성전자와 TSMC 사이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TSMC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글로벌 시장의 59%의 점유율을 확보하여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2위인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점유율은 13%에 그쳤습니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하면 TSMC의 점유율이 더욱 상승하고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점유율은 하락하여 차이가 39%포인트에서 46%포인트로 더 벌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소식은 한국에서는 큰 놀라움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TSMC도 최근 대형 고객의 이탈로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TSMC는 자신만의 기술력과 점유율을 자랑하던 중 삼성전자의 경쟁력으로 인해 고객들이 이탈하는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지난 수년간 많은 투자를 통해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입지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기술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키워나가고 있어서 TSMC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TSMC는 더욱 강력한 기술력과 혁신을 발휘하여 세계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은 산업 발전과 혁신에 큰 영향을 미치며 두 기업 모두 미래를 준비하는 데 많은 주목과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향후 5년 안에 TSMC를 제치겠다는 승부수를 띄운 삼성의 전략이 이제 본격적으로 먹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삼성은 TSMC의 주요 고객사로 알려진 AMD의 4나노 물량을 TSMC로부터 빼앗는 등 꾸준히 파운드리에 투자를 늘려온 그간의 노력이 빛을 보게 됐는데요. IT 팁스터 코너에 따르면 얼마 전 AMD는 삼성 파운드리의 4나노 공정에서 차기 프로세서를 생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이 들려오자 TSMC 내부에선 아연실색하며 큰 위기 상황임을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AMD는 TSMC 전체 매출의 10%나 차지하는 주요 고객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앞서 젠4 아키텍처 기반의 CPU 라이젠 7000 시리즈를 TSMC의 5나노 공정에서 양산했으며 젠3 아키텍처를 쓴 라이젠 에픽 프로세스 생산도 TSMC에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때문인지 TSMC는 이번에도 당연히 AMD의 4나노 물량을 자신들에게 맡길 거라고 확신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지자 이성을 잃고 만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TSMC와 협력을 다지던 AMD가 갑작스레 삼성과 손을 잡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삼성의 안정적인 생산에 있는데 TSMC 이 적기 생산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삼성으로 파트너사들 들은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경기 둔화 여파로 파운드리 업황은 침체됐으나 고성능 칩에 대한 주문은 꾸준한 상황인데요. 실제로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작년 3분기 파운드리 공정별 매출액 점유율은 4-5나노가 22%로 가장 높았는데 애플과 퀄컴, AMD, 엔비디아 모두 4-5나노 칩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 회사의 파운드리 물량 대부분을 TSMC에서 생산했는데 카운트포인트 리서치는 TSMC가 4-5나노 공정 매출의 80% 이상 차지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4나노 공정 수요가 늘면서 TSMC가 주문을 전부 소화하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 반도체 업계 안팎에 나돌며 TSMC가 아닌 다른 대안을 찾아야겠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실제로 TSMC가 주문량을 소화하지 못하면서 AMD는 앞서 신제품 출시를 3월에서 4월로 연기했는데 인텔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TSMC 때문에 제품 지연이라는 큰 악재를 맞게 된 겁니다. 이런 이유로 AMD TSMC를 배제하고 삼성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건데 여기엔 삼성의 수율 향상 노력도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삼성은 핀팻 기반으로 4나노 공정 버전을 업그레이드하고 수율을 개선해 왔는데 반도체 업계에선 4나노 수율을 60%에서 70%대로 끌어올렸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삼성은 본격적으로 AMD와 협력해 파운드리 수주를 확대하면서 TSMC 들 바짝 추격할 전망인데요.
더구나 전력 소모량 측면에서 3세대 버전을 활용한 AMD가 인텔보다 경쟁력을 지닐 것으로 보이면서 여러모로 삼성에겐 희소식임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 작년부터 반도체 업계에선 AMD와 퀄컴을 비롯한 반도체 설계 기업이 첨단 시스템 반도체 생산을 TSMC에 모두 의존하면서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가 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삼성이 TSMC의 핵심 고객사들의 위탁 생산 물량을 수주할 거라는 기사까지 나왔는데 이번에 실제로 TSMC에게 물량을 뺏어온 겁니다. 더구나 인텔보다 두세 대 가까이 앞선 TSMC의 최신 공정을 활용해 CPU를 내놓은 AMD가 애매한 성능 향상과 높은 가격으로 인텔에 밀리게 되자 TSMC를 외면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AMD 최대의 무기나 다름없던 TSMC의 최신 공정이 비용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이렇다 할 장점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가격도 비싼 TSMC를 찾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실제 작년 10월 인텔이 공개한 CPU 6종을 벤치마크 결과 한 달 앞서 나온 AMD를 넘어서는 성능을 보이면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인텔은 기존의 10나노미터 공정에서 제품을 생산했고 AMD는 TSMC의 5나노미터 공정으로 생산했지만 두세 대나 앞서 있는 TSMC의 공정을 사용하고도 칩의 가격 대비 성능 측면에서 인텔에 밀린 겁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자 반도체 업계에선 AMD가 인텔에 밀린 게 TSMC의 공정을 맡긴 이유가 크다며 앞으로는 삼성에게 더 많은 기회가 올 거란 전망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최근 TSMC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TSMC는 설비 투자를 대규모로 줄이고 저조한 서비스를 내놓는 등 힘이 빠지고 있는 중으로 삼성이 TSMC의 독주에 제동을 걸 기회를 잡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TSMC의 올해 설비 투자 규모가 대폭 줄었다는 점은 삼성 입장에선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TSMC는 이달 9일 열린 이사회에서 5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 라인 투자 안건을 의결했는데 지난 2월 이사회 때의 설비 투자 안건보다 무려 2배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만 언론과 외신은 TSMC의 올해 설비 투자 규모가 당초 42터부터 47조 원에서 36터부터 42조 원으로 더 줄어들 거라는 관측입니다. 이뿐 아니라 반도체 업계에서는 미세 공정이 고도화할수록 TSMC의 파운드리 서비스가 고비용 저효율의 양상을 띠면서 부진한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 역시 삼성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TSMC의 매출이 뚝 떨어지며 기세가 꺾이고 있다는 사실로 드러났는데요. 승승장구하던 파운드리 1위 TSMC의 4월 매출이 작년과 비교해 15%나 감소한 건데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 3월에 이어 2달 연속 매출이 줄며 실적 부진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TSMC의 라인 가동률은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는데 디지타임스에 따르면 TSMC의 6, 7나노 공정 가동률은 50% 이하로 떨어졌고 올해 상반기 평균 가동률은 70%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출이 뚝 떨어지자 최근에 TSMC는 설비 투자마저 줄이며 속도 조절에 나섰는데요. TSMC의 올해 매출이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TSMC가 이달 열린 이사회에서 투자를 절반으로 확 줄였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삼성만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은 올해에만 50조 원에 달하는 파운드리 설비 투자를 진행할 계획으로 이 가운데 20터부터 30%에 달하는 10조터부터 15조 원을 파운드리에 투입해 추격 찬스를 잡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 파운드리의 두드러진 성장세는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는 작년에 208억 달러의 매출을 올려 사상 처음으로 연매출 2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또 삼성 파운드리는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독립한 첫 해인 2018년과 비교해 연평균 16%나 성장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최근엔 자율주행 자동차용 칩, 서버용 칩 등 설계도를 들고 삼성 파운드리를 찾고 있다는 소식이 반도체 업계에서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계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주문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은 앞서 AMD에 이어 퀄컴과 구글을 고객으로 확보하며 거센 추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은 구글의 스마트폰 픽셀 8에 탑재되는 텐서 3 칩을 4나노 3세대 공정에서 양산하기로 했으며 퀄컴의 새 모바일 AP를 삼성의 4나노미터 기반으로 생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미국 AI 반도체 기업 암바렐라, 자율주행자 반도체 개발업체 모비라이 등도 삼성의 고객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의 영향력은 차량용 반도체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이재용 삼성 회장이 테슬라 CEO인 머스크와 깜짝 회동을 하며 자동차용 반도체 디스플레이 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는 시그널을 보내왔습니다. 실제로 이재용 회장과 머스크 두 사람이 따로 자리를 마련해 만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첨단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한 기술 동맹에 대해 진지한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도 테슬라는 삼성 파운드리 사업의 주요 고객사로 테슬라 전기차에는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가 다수 탑재됐는데 앞으로 또 어떤 협력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삼성은 세계 최초 반도체 전용 데이터 센터까지 만들어 반도체 생산 공정에 혁신을 이루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드러냈는데요. 반도체 설계 및 공정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기술 개발과 공정 자동화에 활용하는 통합 IT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는 건데, 이를 위해 최근 경기 화성 캠퍼스 근처에 화성 고성능 컴퓨팅 센터 신축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완공되면 건물 전체가 데이터 센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삼성의 기세를 보면 TSMC의 기술을 따라잡는 건 물론 시장 1등도 예상보다 더 빨리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종로에 가면 탑골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한때 파고다 공원으로도 불리기도 했고 뼈 모양의 탑이 있어 탑골 공원이라고도 불리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도심 내 공원이자 1919년에는 3.1 운동이 일어났던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4년 사이에 탑골공원 주변의 모습이 급격하게 달라졌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건물이 밀집된 서울,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다고 알려진 종로이기 때문에 분명 새로운 건물이 들어선 것도 아닌데 갑작스러운 지형 변화가 목격되는데요. 구글 어스를 이용해 살펴보니 2018년 6월 이 사진과 2022년 9월에 찍힌 의성사진이 완전히 다릅니다. 2018년 건물이 잔뜩 들어섰던 탑골공원 주변이 2022년 사진에서는 완전히 공터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4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한국에서 재개발이 가장 난해한 도시는 수도 서울입니다. 그 중에서도 조선시대 한양의 중심지 종로 일대는 한산만 떠내도 유물이 묻혀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마음대로 포크레인을 들이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0년 서울시는 사대문 내 문화유적을 보존하기 위해 사대문 안 문화유적 종합보존 추진 방안을 마련해 2011년부터 지표조사에 착수했는데요. 탑골공원 옆 인사동 79번지는 2020년에야 지표조사가 이뤄졌습니다. 2019년 서울시가 서울 공평구역 제15, 16지구 도시환경, 정비사업 부지로 개발계획을 승인했고, 그에 따라 지표조사가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어마어마한 보물이 줄줄이 소세지처럼 끌려져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글 금속 활자인데요. 지표조사 도중 일부 면이 깨진 항아리가 발견됐는데, 이를 들어올리자 공깃돌처럼 생긴 금속 조각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를 확인해보니 무려 1600개에 이르는 조선전기의 금속 활자가 발견됐는데, 그 중에는 동국정운의 한글 금속 활자 실물도 포함되어 있었죠. 세종은 신숙주와 박팽년에게 훈민정음으로 한자를 읽는 기준을 정한 책을 제작하도록 명했는데, 이 책이 바로 1448년에 편찬된 동국정운입니다. 워낙에 귀한 자료인 덕분에 국보 142호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딱 한 번 한자음을 훈민정음으로 표기하는 방법을 기록할 목적으로 편찬된 동국정운이기 때문에 이때 사용된 금속 활자는 이후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인사동 깨진 항아리에서 그 금속 활자 실물이 출토된 겁니다. 대단한 발견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조선전기의 유물이 잔뜩 발견된 탑골공원 옆 부지에서는 동종, 즉 구리로 만든 작은 종도 하나 발견됐습니다. 동종에는 가정 14년을 미 4월 1이라는 글자가 있어 명종시대인 1535년 4월에 제작됐음이 확인됐습니다. 즉, 조선 중기에 구리로 만든 금속 유물이 출토된 것인데,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조선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구리라는 금속을 이용해 가장 고난이도로 꼽히는 종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탑골공원은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구리를 잘 활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장소이기도 한데요. 현재 보신각으로 불리는 종각에는 1980년대까지 구리 5만근으로 만들어진 동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1468년 조선 세조 때 전국에서 모은 구리 5만근으로 동종을 제작했는데, 탑골공원 자리에 원각사에 걸렸던 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탑골공원은 원각사 예터인데, 세조 10년 1464년 애태종 때 폐사됐던 자리에 다시 절을 세웠고 4년 뒤 구리 5만근으로 만든 종을 걸었죠.
하지만 연산군이 원각사를 폐사하면서 이 종은 보신각종 보물 제3호에 걸렸고 3.1절, 광복절 등을 기념해 타조했으나 1979년 종에 금이 가고 소리가 탁해지자 1년에 딱 한 번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것을 알리는 제야의 종만 타종이 허용됐습니다. 현재는 국립박물관에서 소리 없는 종 신세가 되어버렸죠. 5만 근을 모아 종을 만들었다는 사실로 볼 때 우리 조상들은 구리를 아주 활발하게 그리고 굉장히 자유롭게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 구리와 주석으로 만든 금속을 식기로 사용하는 전 세계 유일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유일한 민족이라는 것은 구리가 한국에서만 생산되기 때문이 아니라 전 세계 그 어떤 국가도 그 비밀을 풀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류는 예로부터 흙, 나무, 돌 등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그릇을 만들어 왔으나 녹그릇, 즉 구리를 이용해 그릇을 만든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유기, 여기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는 녹그릇의 한자식 표현인데 유기에는 구리와 주석을 섞어 만든 청동, 브론즈, 과 구리와 아연을 합금한 활동, 브레스으로 구분됩니다. 신라가 가장 번성했던 경덕왕 11년, 752년 3월, 신라의 왕자 김태렴은 대규모 사절단을 이끌고 일본을 방문해 비즈니스 외교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시 일본 귀족들의 관심은 김태렴 왕자가 아니라 사절단에 포함된 상인들이 가져온 신라의 물건에 있었죠. 왕자 등 일부 사절단이 간사이 지방의 일왕을 만나러 간 동안 신라 상인들은 공예품, 향료, 비단 등을 펼쳐놓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때 일본 귀족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았던 품목은 단연 녹그릇이었습니다. 속일본기 등 당시를 기록한 일본의 역사서들은 이들이 판매했던 물품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일본 왕실의 옛 보물창고인 쇼소인에는 당시 귀족들이 사고 싶어 했던 신라산 무역품의 목록을 적어둔 매실라무레라는 문서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중 녹그릇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만큼 높았던 것은 아무래도 나무 그릇을 사용하던 일본인들에게 신문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기는 재료의 성분과 비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넓은 의미로 보자면 구리를 베이스로 하는 비철금속계의 합금으로 그 기원은 청동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 유기를 가장 잘 사용한 것은 우리 한민족입니다. 이미 신라시대에 유기 제작을 담당하는 철유전이라는 담당기관을 별도로 두면서 합금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는데 그래서 중국에서는 신라가 만든 유기를 두고 신라동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문헌에도 나타나 있는데 명나라 이시진은 페르시아 동, 강, 은 거울을 만드는데 좋고 신라동은 종을 만드는데 좋다 고 쓰고 있고 1490년 동월은 고려동, 고려강, 은 질이 우수하여 당, 과송, 내에서 수입하였다 고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 그 합금 기술은 더욱 발전했고 화폐, 금속활자, 악기, 생활용기 등의 유기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신라의 녹그릇을 그렇게나 사랑했던 일본인들이 일제시대 전쟁물자로 사용한다면 각 가정마다 남아있던 녹그릇을 전부 수탈해가는 바람에 한동안 그 맥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녹기술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방파입니다. 유기는 제작 기법에 따라 방파와 주물로 나뉘는데 주물은 구리에 아연, 주석 합금의 쇳물을 거푸집에 부어 촛대, 향로, 화로 등을 만드는 기법이고 방파는 구리와 주석 합금을 녹여 쇳물을 만든 후 이를 바둑알 모양의 둥근 노쇠덩어리로 만들어 망치로 쳐서 모양을 잡아가는 기법을 말합니다. 방파로 만든 것은 인체에 무해했던 덕분에 식기류로 애용됐고 소리가 청명의 꽹과리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유기 제작 방법은 경기도 안성에서 만들었던 주물 제작법, 평안북도 정주에서 만들었던 방파 제작법, 전남 순천에서 만드는 반방파 제작법이 있습니다. 그중 안성의 주물 제작법은 가장 쉽게 녹그릇을 만드는 방식이면서 그 조형미가 아름다워 안성맞춤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망치로 두드려 만드는 것을 방파라고 알고 있지만 과학적으로는 구리 78%에 주석 22%를 정확히 합금해 만든 것을 방파라고 부릅니다. 즉, 방파란 가장 질이 좋은 합금을 일컫는 용어이며 잡금속을 섞어 질이 떨어지는 합금은 퉁파라고 부릅니다. 이 퉁파에서 요즘 이야기하는 짝퉁 이유를 했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 조상들이 현대과학으로도 풀지 못하는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방파를 만들기 위한 황금 비율은 구리 78%에 주석 22%입니다.
그런데 현대재료공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주석의 양이 20%를 넘게 되면 재료가 취약해져 사용이 불가능한 합금 비율입니다. 그래서 보통 주석을 10% 이상 섞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죠. 잘 깨지면 그릇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방자에 무려 22%의 주석 비율을 사용했고 절대 깨지지 않는 신비로움이 숨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유기를 산업화에 이용하기 위해 이 비율로 만들어 봤으나 노쇠가 너무 찐득해져서 실패했죠. 현대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합금 기술을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비율은 언제 완성된 것일까요? 경기도 이천에서 통일 신라의 청동숟가락, 청동용기, 청동제기 등이 출토된 적이 있는데 그 함량을 조사해보니 청동용기의 22.5%, 청동제기의 22.3%로 측정되는 바 이미 통일 신라 시대부터 방파의 합금 비율이 어느 정도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가 되면서 정형화되었고 조선시대에 구리 한근의 주석 4.5냥, 즉 구리 78%의 주석 22%가 확정된 겁니다. 현대 재료공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주석의 함량이 약 18%터부터 25%까지는 600 안팎에서 두드리는 것이 가능한 구역이 있는데 우리 선조들은 경험에 따라 이 사실을 알아냈고 이를 활용해온 겁니다. 대단한 기술이 아닐 수 없는데요. 사실 일제시대까지 가정마다 가지고 있던 녹그릇을 일제가 전쟁물자를 만든다며 수탈해가는 바람에 한국에서 방파를 포함한 녹그릇의 명맥이 끊겼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광복 후 연탄을 쓰기 시작하면서 연탄가스에 녹그릇이 빨갛게 변하자 집에 보관하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때마침 쓰기 편한 스테인리스가 보급되면서 이에 대한 수요는 더욱 줄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방파는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장균 중 가장 강력하다고 알려진 병원성 대장균 0157균 때문인데요. 1982년 미국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1996년 일본에서 1만 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감염을 일으켰던 공포의 대장균입니다. 그런데 한 프로그램에서 스테인리스 그릇과 사기 그릇, 방파 그릇의 일정량의 0157균을 증류수에 섞은 후 각 그릇에 담아 16시간을 지켜봤는데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른 그릇들과 달리 방파 그릇에서는 단 한 마리의 균도 발견되지 않은 것이죠. 항균이 아니라 살균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더구나 방파는 농산물 재배 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농약도 족집게처럼 검출한다고 하죠. 농약 성분이 남아있는 재료를 사용한 음식물을 담으면 자국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덕분에 조선시대 왕의 수라상에 올라가는 음식물을 노수저로 독성 여부를 검사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동안 명맥이 끊겨 고급 한정식집이나 제기용으로나 사용되던 방파가 최근 웰빙 시대로 접어들면서 젊은 층에게 주목받는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여기에 현대적인 감각을 입힌 방자는 팥빙수나 스파게티 또는 파스타 등을 담는 그릇으로 샐러드를 담는 그릇으로 그 사용처가 다양화됐고 최근에는 취미로 방파를 배우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저 역시 이번 영상을 제작하면서 방파에 대해 상당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집에 손님 맞이용 방파 그릇을 몇 개 구비해 둘 계획입니다. 잊혀질 뻔했던 방파의 매력에 여러분들도 한번 빠져보시면 어떨까요? IRA 세부 지침이 발표되면서 한국 배터리 업계에서는 우리나라 정부 기업들의 입장이 대거 반영됐다며 환영의 의사를 표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몬 등 한국 배터리 제조사들은 당초 우려했던 바와 달리 공정을 바꾸거나 북미 진출을 서둘러야 하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배터리 제조사를 대표하는 한 업체의 관계자는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지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공급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은 모두 북미에 진출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 배터리 제조사들이 IRA 세부 지침을 발표하기 전부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타격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IRA 세부 지침에 따르면 배터리 부품의 경우 북미에서 제조하거나 조림한 부품을 50% 이상 사용할 때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비율은 매년 10%씩 증가하여 2029년에는 100%를 달성해야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LG 엔솔, 삼성 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은 설립할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지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LG 엔솔의 경우 GM과 합작해 설립한 공장 3개 중 1기와 2기를 가동 중이고 2023년 생산량이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3개 공장을 모두 가동하면 LG 엔솔의 북미 지역 생산 능력이 연간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LG 엔솔은 최근에 미 애리조나주에 7조 2천억 원을 투자해 북미 최대 규모의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지난해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가 중단했지만 최근 기존 투자 규모의 약 3배 투자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업계에서는 LG 엔솔이 IRA 세부 지침을 긍정적으로 예측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삼성 SDI의 경우에도 최근 스텔란티스와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북미 지역에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SK온 역시 에코프로비엠, 포드와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북미에 진출하는 등 북미 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세부 지침에서 한국 배터리사들의 탈중국 전략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입니다. IRA에 따르면 중국이 우려 국가로 지정되면서 배터리 부품의 경우 2024년부터 중국산 제품을 사용할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LG 엔솔의 2022년 4분기 실적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예상 배터리 생산량은 폴란드와 북미를 합친 것보다 중국에서의 생산량이 더 많은 상황인데요. 삼성 SB 역시 20개의 종속기업 중 중국에 위치한 3개의 법인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향후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리스크가 크겠지만 이번 세부 지침 발표로 일단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배터리 업체의 한 관계자는 IRA 세부 지침 발표로 광물 및 부품 규정이 명확해져서 업계 내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었다고 보고 있다면서 이후에는 미국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원자재 공급망 다각화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부사항 발표를 앞두고 국내 배터리 제조 관련 업체들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IRA는 지난해 8월 미국에서 시행된 법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활용하는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미국에서 친환경 전기차를 구입하면 한 대당 최대 7,500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지원금 지급 기준이 전기차 배터리 소재 생산 국가에 따라 구분되면서 국내 완성자 업체들과 배터리 관련 업체들이 반발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정부는 법안을 완화했고 IRA 세부 사항에 따라 국내 배터리 소재 업체들의 북미 시장 점유율이 결정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업계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AMPC는 첨단 제조 생산세액 공제로 기존 IRA에 따르면 배터리 셀의 경우 당 35달러를, 배터리 모듈의 경우 당 10달러의 금액을 세액 공제 형태의 보조금으로 전극 활물질의 경우 업체가 발생시킨 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받게 되는데요. 업계는 기존 법안대로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국내 배터리 제조업체들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LG 에너지 솔루션이 기존 투자 금액의 3배 이상을 들여 미 애리조나에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는 것도 AMPC에 대한 기대감에서 나온 결정이 아니냐고 예측했습니다. 기존 법안에 따르면 LG 엔솔이 7조 2천억 원을 들여 공장을 설립할 경우 1년에 약 2조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배터리를 구성하는 소재인 양극재, 음극재 등이 핵심 광물 지위를 유지할지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기존 법안대로 핵심 광물로 분류된다면 미국과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극재, 음극재가 배터리 부품으로 분류된다면 북미 지역에서 생산할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배터리 관련 업체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관계자는 세부 사항이 나와야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광물의 조달국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주로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에서 니켈, 리튬 등의 광물을 조달하고 있는데요. 업계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이들 국가가 광물 조달국에 포함되면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북미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가격 경쟁력이 몰라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의 광물 협정은 긍정적인 신호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광물협정을 체결하면서 일본산 전기차 배터리도 세제 해먹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이 세제 혜택을 받게 되면서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도 광물 조달국 범위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IRA가 FTA에 위배된다며 미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해왔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수정된 IRA가 우리나라 기업들에 유리하다며 양극재, 음극재 등 배터리 소재로 북미에서 만드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둘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IRA 세부 사항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관련 세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IRA는 한국 등 외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차별 논란을 불렀으나 이번 세부 지침에는 한국 업체들의 입장이 대체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등장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50% 이상이 북미산 부품이거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가공한 광물을 40% 이상 사용할 경우 전기차 한 대에 각각 3,750달러씩 최대 7,500달러 1,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비율은 연도별로 매년 단계적으로 높아지는데 핵심 광물은 2027년부터는 80% 이상, 배터리 부품은 2029년부터는 100%가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배터리 부품과 관련해선 한국 업체들은 현재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 상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 재무부는 발표한 지침 규정에서 배터리 부품을 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셀, 모듈 등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음극판이나 양극판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구성재료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한국 업체의 경우 구성재료인 양극 활물질 등은 국내에서 이후 양극판, 음극판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대로라면 한국 업체들은 현재의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추출한 핵심 광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세부 규정에서 요구하는 일정 비율 기준을 충족하면 보조금 대상으로 인정되는데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나라에서 수입한 광물을 한국이 가공해서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한국 기업들이 그간 요구해온 내용이 대체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 것입니다. 한편 이번 세부 지침이 적용되면 북미 최종 조림 규정만을 충족하며 보조금 혜택을 누려온 전기차들 중 일부는 혜택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이미 업계에서는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테슬라의 일부 모델이 세액 공제 혜택에서 제외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테슬라는 모델 3RWD 후륜 구동에 지급되던 미국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세금 혜택 대상 모델은 내달 공개될 예정으로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한국 배터리 3사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2032년까지 90조 원대의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다만 하반기에 발표될 구체적인 우려 국가에 대해선 긴장을 늦추지 않는 모습으로 삼성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3사의 북미 지역 총 생산 능력은 총 달하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북미에서만 각각 와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와의 합작법인으로 를 확보했는데 여기에 제너럴모터스 합작 공장이 성사될 경우 최대의 생산 능력이 더해져 총을 갖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앞다퉈 북미 시장에 진출한 덕분에 IRA의 첨단 제조 생산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AMPC는 미국에서 배터리셀을 생산할 때 1kWh/당 35달러, 배터리 모듈은 추가 1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은 3사의 AMPC의 보조금 규모가 90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향후 다른 완성차 업체들과의 험업이나 공장 증설이 진행될 경우 보조금 수준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것입니다. 다만 중국 광물 의존도를 줄이는 숙제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과 관련된 해외 우려 기업으로부터의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수금을 금지하거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조항들을 당장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해외 무료기업 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올해 하반기에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반기 가이드라인을 봐야겠지만
현재 수산화리듬, 탄산망간, 황산 코발트, 인조의견 등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아서 공급망 다변화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와중에 삼성 SDI가 지난해 유럽과 미국의 연구개발 연구소를 잇따라 설립한 데 이어 모레 중국에도 R&D 연구소를 설립하며 글로벌 R&D 역량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SDI는 중국 상해의 SDI R&D 차이나를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에는 독일 민헨의 SDI R&D 유럽을, 다음은 미국 보스턴의 SDI R&D 아메리카를 각각 설립한 바 있었습니다. 삼성 SDI는 유럽, 미국, 중국 등 해외 주요 거점에 연구소를 설립함으로써 글로벌 R&D 네트워크 구축을 완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별로 특화된 배터리 공법 설비, 차세대 전지, 소재 기술 등 각 국가별 강점 기술들을 조기에 확보해 초격차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미국 또한 이러한 삼성의 독자적인 플랫폼의 보조금 기준을 완화해 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등장했는데요. 삼성 측은 중국의 무수대학 연구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특화 기술을 확보하고 업체 동향을 파악, 연구소 내 배터리 소재 검증, 랩을 구축해 신규 기능성 저가 소재 발굴 검증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또한 앞으로 대학들과 산학협력 과제를 수행하고 자체 핀과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신소재 발굴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 SDI는 업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며 미래 성장 동력인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공시된 삼성 SDI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 SDI의 연구개발비는 1조 764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삼성 SDI는 서물대, 포스덱, 카이스트 등 국내, 해외 유수의 대학들과 배터리 인재 양성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박사금 인력을 대상으로 테크 앰퍼샌드 커리어 포럼을 개최하는 등 2030년 글로벌 톱티어 회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래 우수 인재 확보와 양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미국도 이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었습니다.